2020년 6월 15일 아침 경상북도청 형사과 본청 3층 대회의실. 정기적인 아침 간부회의가 시작되려던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베테랑 간부부터 갓 임용된 신참까지 수십 명의 경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운데 작고 마른 체구의 한 젊은 여성 경찰관이 단상 위로 당당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한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다.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저는 수사사과 소속 중위 김지윤입니다. 경찰청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경찰청장 박무연 총경을 긴급 체포하여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에 빠졌다.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여자가 제정신인가? 중위 주제에 청장을 체포하겠다니. 하지만 단 3시간 후 서울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 그곳에서는 16분짜리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회의실 안에는 탄식과 경악이 이어졌다. 감춰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직 내 지난 10년간 가장 큰 지진이라고 불렸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경상북도 청송군 출신의 김지윤 중위. 독립유공자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채 오직 진실을 향한 강한 신념 하나만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정부패 폭로가 아닌 어두운 체제 속에서 단 하나의 촛불이 어떻게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가에 대한 기록이었다. 6월의 청송은 한낮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땡볕에 녹슨 지붕 아래 한 마을 회관 옆 자그마한 하숙집. 그곳에서 김지윤은 매일 아침 교대 근무를 마친 후 묵묵히 노트북을 켰다. 수사사과 소속 중위. 나이 32세. 선명하게 그을린 피부 바랜 경찰 제복. 늘 묵묵히 일하며 단체 식사 때도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는 사람. 동료들 사이에서는 차갑다 불편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사실 그녀는 한때 경찰대학교 수석 졸업자였고 2003년 마약 밀수 수사 중 순직한 김태형 경감의 외동딸이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 눈 내리는 청송 시골 마을의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 윤명숙은 매일 밤 남편의 사망 소식에 흐느꼈고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윤이는 결국 아비 길을 따라가겠구나. 경상북도 연안 지역의 작은 읍내에서 최근 이상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4명의 소녀가 연이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모두 같은 직업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었고 기록상으로는 가출 처리되어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윤은 의문을 품었다. 직접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자 허름한 시골집에 남은 가족들의 울음 빗물에 젖은 가족 사진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다. 그녀는 CCTV 자료를 직접 요청했고 근처 주유소에서 새벽 3시경 4명의 소녀가 같은 흑색 피죽인승 승합체 오르는 장면을 발견했다. 차량 번호는 위조였고 차량은 청송에서 국경 근처의 봉화군 산악지대로 향했다. 지윤은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보고서는 1차 반려, 2차 제출, 시행 근거 불충분으로 각하, 3첸 아예 묵살되었다. 같은과 선배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중위, 이건 네가 건드릴 일이 아니야. 윗선에서 덮으려는 걸 왜 파려고 해. 하지만 지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중 한 피해자 이소연은 2015년 홍수 당시 지윤의 어머니가 직접 돌보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건 지윤에게 개인적인 고통이었다. 그날 밤 지윤은 숙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고 구청 옆 낡은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에 사는 이는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반으로 일했던 기자 출신 동기 전구찬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우찬은 말없이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누군가 이걸 내 우편함에 넣고 갔어. 안 열어봤지만 네가 정의를 믿는다면 들어봐.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USB를 챙겼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밤 11시. 청송은 이미 고요에 잠겼다. 지윤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듣지 마십시오 라는 이름의 오디오 파일 하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정적 그리고 비닐을 밟는 듯한 발소리. 이어지는 중저음의 남성 목소리. 걔들 국경 너머로 넘겨. 우리 쪽은 모르는 일이다. 처리할 건 그쪽에서 할 거야. 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김지윤 그 계집에 문제 많아. 수사 못하게 막아. 입 다물게 해야 돼.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숨이 막히고 손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박무연 청장. 몇 달 전까지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포상을 수여하던 그였다. 지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다. 무너지는 이상 배신감 분노. 그녀의 모든 것이 그날 무너졌다. 다음날 아침 청송은 여전히 무더웠다. 김지윤은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휴가를 신청하고 직접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손에는 복사된 녹음 파일과 자세히 작성한 사건 경위 보고서가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방경찰청 내부 보고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기록은 묻히고 증거는 사라지며 진실은 왜곡될 뿐이었다. 서울 도착 후 그녀는 중앙감찰부에 접촉을 시도했고 4시간이 지나서야 내무부 특별감찰관인 장덕수 국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장덕수는 50대 초반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 남성이었고 냉철한 눈빛으로 지윤을 맞이했다. 지윤은 파일을 재생하고 기록한 모든 자료와 수사일지를 꺼내어 보였다. 파일을 듣고 난 장 국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김중위, 본인은 지금 무엇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조직에서 잘리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 대령 계급장을 달고 활보하는 걸 방치하는 건, 그건 경찰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지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번호 표시 제한. 상대는 자신을 내무부 특별수사본부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김지윤 중위 본인의 자료는 확인되었고 박무연 총경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준비 중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과 증언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지윤은 잠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침내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서로 돌아가 같은 사무실 책상을 쓰던 선배 강지영 경색에 조용히 다가갔다. 지영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우는 그녀가 정의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USB를 건네며 지윤이 말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 주세요. 지영은 한참을 듣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김중휘,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진짜 나서야지. 좋아요. 나도 같이 갑니다. 6월 15일 경상북도 경찰청의 정기간부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김지윤 중위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녀는 경찰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었다. 저는 수사사과 소속 중위 김지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따라 경상북도 경찰청장 박무현 총경을 인신 보호 조치해 내사 수사 대상자로 요청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하고 어떤 이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박 청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오른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틀렸다면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날 오후 서울에서는 긴급 내무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 주재자는 내무부 차관 장제국. 그는 즉시 약 6분짜리 음성 파일을 전체 재생하도록 지시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장 차관은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 특별조사본부가 구성되었다. 구성원에는 경찰청 수사국 검찰 내무부 감사실 그리고 국회 감찰팀까지 포함되었다. 그날 밤 수사팀은 전용기를 타고 청송으로 향했다. 지우는 조사 협조를 위해 직무정지를 당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죽고 싶냐?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는 지웠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건 단지 4명의 소녀를 위한 일이 아니야. 이건 이 나라의 공권력이 어디까지 썩었는지를 바로잡는 일이다. 일주일 후 사건은 중앙수사단에 의해 다시 수사되었다. CCTV 통신기록 GPS 차량, 톨게이트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가 수거되었고 서울대 법의학과 팀도 청송에 합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 지윤의 핸드폰에 정구찬 기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2명 찾았어. 살아있어. 지금 보호소에서 상담 치료 중이야. 지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가 찾던 이소연은 없었다. 소연은 아직 실종 상태였다. 그녀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2명이 돌아왔다면 나머지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지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구찬, 강지영 경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를 추적했고 지방에 허가되지 않은 보호시설, 이상한 후원금 유입처,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를 가장한 위장 조직들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 중심에는 박무현 총경이 있었다. 2020년 8월 경상북도 청송지방법원 오전 9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정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박무현 총경을 포함한 12명의 피고인들이 국경 간 인신매매 및 공권력 남용 수사 방해 및 증거 은폐 혐의로 공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날 증인석의 선임은 김지윤 대위. 더 이상 중위가 아닌 정식으로 복직되어 특별 감찰과로 승진한 그녀는 경찰 제복을 입고 당당히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증언을 요청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처음 실종 사건을 접했을 때 단순한 가출이라 생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졌는지, 왜 모두가 말하지 않으려 했는지, 그녀는 수사 일지, 녹음 파일 사진, CCTV 자료까지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발했다. 김 대위는 수사 권한을 넘어서 무단으로 행동했고 경찰청 내부 질서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자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조직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법정은 정적에 쌓였다. 한 달간의 재판,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 정구창 기자의 영상자료, 강지영 경사의 현장 보고, 심리치료를 받은 피해자 2명의 증언. 결국 재판부는 박무현에게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들에게는 각각 10년에서 25년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단지 청송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충청북도, 제천, 전라북도, 무주 등 국경 인접지역 3곳에서 유사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연달아 드러났다. 지우는 다시 서울로 복귀되었고 감찰과 대위로 정식 임명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청송으로 내려갔다. 모처럼의 휴가였다. 어머니 윤명숙은 집 앞 평상에 앉아 말없이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옆에 앉자 어머니는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세상을 다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네 마음만 지키면 하늘도 결국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지킨 건 단지 4명의 소녀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그 후에도 지우는 조용히 일했다. 늘 그렇듯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고집세다고 말했지만 동료들 중 몇몇은 비로소 경찰이라는 직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수사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언제나 모든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다. 부당하게 덮인 사건, 수상한 예산, 집행 익명 제보 하나에도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2021년 봄, 지우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내부 윤리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다. 끝날 무렵 한 신입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사실 저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지우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박 청장을 단상에서 지목하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 알았어요. 경찰은 책상에 앉아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구나.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해가 지는 서울 하늘 아래 김지훈 대위는 지하철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작은 빛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혼자 걷는 자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박무현 총경의 구속과 그 일당의 재판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충격은 단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국의 경찰 조직 내에서도 한 중위의 고발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떻게 내부 조직을 상대로 그런 결단을. 조직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각기 다른 반응들이 쏟아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서울 내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청 대상 내부 감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지훈 대위는 감찰실 소속 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공익신고 보호자문위원회 실무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 마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 민원 제보,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진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일. 그 일은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봉투가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소연을 기억하십니까? 손끝이 떨렸다. 지우는 급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 낯선 건물 앞에서 찍힌 소녀의 뒷모습, 그리고 짧은 메모. 그 아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소연. 그녀가 끝까지 찾지 못한 소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이름. 즉시 위치 추적에 들어갔지만 사진의 배경은 어딘지 특정할 수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정구찬에게 연락했다. 우찬, 이번엔 네가 다시 같이 가줄래? 정구찬은 여전히 조용한 골목길에 반지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기자로서 활동을 줄이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데이터 분석과 보안 관련 자문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지훈, 소연은 너에게 어떤 의미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나를 경찰로 만든 아이야.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나는 단순히 경찰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언니 친구, 마지막 희망이 되고 싶었어. 우찬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도 시작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들은 사진 속 배경을 분석했다. 건물의 타일 패턴, 창틀의 형태, 자동차 번호판, 일부의 형태, 그리고 마침내 충청북도 괴상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비슷한 구조의 건물이 발견되었다. 지우는 조용히 감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내부 협조를 얻어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답변은 증거 불충분으로 보류.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차량을 빌려 우찬과 함께 직접 괴산으로 향했다. 낡은 시골길을 따라 2시간을 달린 끝에 그들은 사진속과 닮은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인근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건물 뒤편, 나무 덤불 사이에 작은 발자국과 버려진 종이컵 식품 포장지가 남아있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미세한 기척, 건물 안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녀는 무정의를 꺼냈다. 여기 김지훈. 즉시 백업 요청합니다. 괴상운 면벌이 폐건물. 여성 인신 구금 의심. 긴급 투입 요청. 하지만 통신이 끊겼다. 우찬이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 거야? 아니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기다릴 수 없어. 누군가 지금 울고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구석방에서 작은 이불 아래 숨어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 나는 경찰이야. 이제 안전해.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바로 이소연이었다. 하루 뒤, 청송에서 어머니 윤명숙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찾았어. 소연이 살아있었어. 그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괴상훈 폐건물에서 구조된 이소연 양은 즉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탈진 상태였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병원 밖에서 밤을 새웠다. 소연이 깨어날 때까지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이틀 뒤 소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새벽 우린 트럭에 태워줬어요. 어떤 아저씨가 다른 나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들었다. 소연의 말 하나하나에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언니,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지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너는 돌아왔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사건 이후 괴상과 인접한 몇 개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위 쉼터라 불리던 곳들이 사실상 인신매매 중간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무부는 즉각 특별조사반을 재편성했고 김지우는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외로운 제보자가 아니라 조직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랐다. 어느 날 밤 지훈의 모친 윤명숙이 집 앞에서 낯선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이 발견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경고는 분명했다. 딸한테 전해. 가끔은 침묵이 가족을 지킨다고. 지훈은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모든 보고는 암호화되었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대신 드론과 감시 장비를 적극 활용했다. 정우찬 역시 그녀 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넌 변한 게 없어. 뭐가 세상이 널 바꿔도 넌 여전히 혼자서 촛불을 들고 뛰어. 지우는 말없이 웃었다. 2021년 가을, 청송에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청소년 실종 예방과 공권력의 책임. 초청 연사는 바로 김지훈 대위. 그녀는 강당에 선 채 짧게 말했다. 내가 들었던 가장 슬픈 말은 그 아이는 가출했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사회가 얼마나 쉽게 청소년의 절박한 신호를 무시하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무섭진 않으셨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누군가가 내 딸처럼 사라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사람들은 다 자기 몫에 어둠을 지고 사는 거야. 근데 넌 자꾸 남의 어둠까지 짊어지려 하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엄마. 며칠 뒤 청송경찰청에서 내부 포상식이 열렸다. 김지훈은 특별 공로상과 함께 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짧게 인사했다. 제가 받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소연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녀들, 그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 속에서 내려오는 그녀를 전구찬이 조용히 맞이했다. 이제 좀 쉴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2022년 초 대한민국 경찰청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청소년 실종 우선 수사 시스템 도입을 지시했다. 그 시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청송이었다. 김지훈 대위는 해당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조율한 실무 책임자였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첫 브리핑을 마친 후 지훈은 한참을 조용히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진짜 변화가 온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한 소녀를 구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나 명령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양심에서 비롯된다고. 그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진실이었다. 며칠 뒤 서울 본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대위 최근 전북 무주에서 여성 대상 불법 노동 착취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드립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북 무주는 한때 실종자들이 자주 목격되던 지역이었다. 산과 계곡 폐교된 건물,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는 마을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 이번 제보 역시 익명으로 들어온 것이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무준의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정우찬 기자와 다시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감찰과 실무지원관으로 강지영 경사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오랜 동료가 된 듯 말없이 호흡을 맞췄다. 지우는 현장으로 가는 길에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그만하려 했어. 소연이를 찾은 뒤 뭔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우찬이 조용히 대답했다. 넌 아직 촛불을 들고 있잖아. 다 타버릴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무주에 도착한 그들은 문제의 마을로 향했다. 지영은 주변 주민들과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우찬은 드론으로 폐교 건물과 주변 구조를 파악했다. 드론 영상 속 폐교 2층 창문 안에서 흔들리는 커튼 그림자와 어렴풋이 들리는 비명. 지우는 바로 무정의를 들었다. 무중리 폐교, 즉시 수색 지원 요청. 하지만 예상대로 상부는 현장 위험도 낮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보류했다. 지우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혼자 걸어갈 것인가? 그녀는 주먹을 살짝 쥐고 말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오늘 밤 누군가 사라질 수도 있어. 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셋이면 충분해. 폐교는 오래되어 내부는 어둡고 낡은 책걸상이 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비명이 들리던 2층으로 향했다. 그리고 닫힌 문 너머에서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거친 말소리, 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한 소녀의 흐느낌. 지우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좁은 창고에 갇혀있는 3명의 소녀와 그들을 감시하던 남성 둘이 있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성들이 놀라 도망치려는 순간 강지영이 바로 제압했고 우찬은 즉시 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했다. 구출된 3명의 소녀 중 1명은 이미 언론에 실종 신고가 되었던 부산 출신의 중학생이었다. 다른 2명은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지우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장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살며시 말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소녀는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작은 손이 그녀의 제복을 꽉 붙잡았다.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자신이 이 일을 왜 계속 해나가는지. 단 1명이라도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희망을 믿게 할 수 있다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폐교 밖으로 소녀들을 데리고 나왔다. 어두운 밤 번개가 멀리서 울리고 소녀들의 울음과 빗소리가 섞였다. 정우찬이 조용히 말했다. 너 아직도 무섭지 않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하지만 침묵하는 내가 더 무서워. 2022년 11월 무주 폐교 구출 작전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제보가 이어졌다. 경찰청은 특수수사대 산하에 여성 청소년 실종 대응 태스크포스를 정식 창설했고, 김지훈 대위는 감찰실 추천으로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서류상 정의보다 현장에서 손을 잡아주는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울 본청에서 내부 공익제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한참 회의 중 지훈에게 한 통의 쪽지가 전달되었다. 경상북도 울진군 버려진 예배당 근처 10대 여성 2명 목격. 신고자 무기명.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정우창과 강지영도 곧바로 호출되었다. 울진은 국도 끝자락 산과 바다 사이의 조용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엔 한때 인신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던 해상 경로가 있었고, 그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세 사람은 밤 기차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계속 가고 있어. 정우찬이 웃으며 대답했다. 끝은 몰라도 멈추는 순간을 알 수는 있지. 강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순간이 아니야. 울진의 폐예배당은 오래전 폐허가 된 채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근처 해안 절벽 아래 불빛과 인적 흔적이 감지되었다. 드론으로 상공을 탐지하던 우찬이 낮게 말했다. 누군가 안에 있어.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장비를 점검했다. 이 안에 누가 있든 그 아이들이 거기 있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손전등을 들었다. 예배당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고, 기묘하게 놓인 매트와 조리기구들. 한쪽 벽엔 철로 된 작은 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문을 밀자 좁은 지하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2명의 소녀가 불을 끄고 숨어 있었다. 괜찮아요. 경찰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소녀들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지훈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가장 어린 소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 순간 뒤쪽 철문에서 났고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도망치려던 남성. 강지영이 빠르게 반응해 즉시 제압했다. 우찬은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말했다. 이 사람들 진짜로 끝장을 보겠다는 듯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 깊이 숨어.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해. 아이들은 구출되어 울진 시립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 증거는 모두 보존 조치되었다.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한 번 더 2 생명이 어둠에서 건져졌다. 며칠 뒤 지훈은 경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간부가 물었다. 김대위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겁니까?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멈춰선 자리까지만요. 그녀의 대답에 간담회장은 조용해졌고 어느 누구도 더는 묻지 않았다. 2023년 봄, 청송의 들판엔 복사꽃이 피기 시작했고 강가의 물결도 잔잔해졌다. 그해 봄 김지훈은 감찰실 대위에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수석팀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그녀가 받은 인사는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가 바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단 하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아직 이 조직을 믿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서기도 했고 신입 경찰 교육 영상에 그녀의 기록이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에게 영웅이라는 말은 부담스러웠고 그녀에게 정이라는 단어는 늘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정우찬이 물었다. 지훈아, 후회한 적 없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무서웠고 아팠고 외로웠어.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시작했을까 싶었어.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아빠, 이제 나 그만하려 해요. 하지만 만약 다시 누군가의 촛불이 되어야 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들고 설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엔 밤바람이 스쳐가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며칠 뒤 이소연은 대학 입학 소식을 전했다. 심리상담과를 선택했다고 했다. 언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울컥하며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한 줄기 빛으로 변했다. 그해 여름경찰청 공식 영상에 다음과 같은 자막이 등장했다. 진실은 때로 조용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용기로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의 끝엔 작은 문구가 남았다. 김지훈 대위.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여전히 현장에 있는 사람. 지훈은 여전히 누군가의 어깨 너머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어느 날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조용히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없다. 단지 다음 불꽃이 이어질 뿐이다. 그녀가 믿었던 단 한 가지. 누군가의 침묵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자. 그 믿음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아 꺼지지 않고 있다.